자, 자료는 7페이지입니다. 자, 명예에 관한 죄를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사실관계부터 먼저 볼게요. 사실관계 보기 전에 이 판례 번호를 한번 보세요. 최근 판례죠? 그쵸?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결로지도 읽기 전에 이거 판례가 바뀌었나? 보통 전원합의체 판결 나면 전부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과거의 판례와 전원합의체 판결이었기 때문에 이 전파성 이론이 바뀌었나? 라는 걱정부터 먼저 들었던 거예요. 읽어볼게요. 갑과 을은 이웃 주민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었고 이날도 마치 또 역시 말다툼을 했다는 거죠. 크게 말다툼이 있다 보니까 갑의 남편 A가 튀어나왔고 을의 처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그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 각자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라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이 두 사람 부부죠. 두 부부가 부부만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말을 쌍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전파성 이론에 따르게 되면 죄가 안 되죠. 명예훼손죄가 안 돼요. 전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근데 그 자리에는 이 두 부부만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갑은 을은 전과자라고 크게 소리쳤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여기 C가 있었고 그 외에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일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요 C가 중요한 겁니다. 요 C가 중요한 거예요. 자, 갑은 신고를 경찰까지 불렀네요. 자, 경찰까지 왔어요. 여기서 경찰관도 좀 알아두시고요. 경찰관 앞에서도 을은 아주 질 나쁜 전과자 이렇게 큰 소리로 수에 크게 소리쳤기도 했다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사실 관계인데 지금 여기 마지막 줄 가보게 되면요. 을이 피해자잖아요. 을을 욕했기 때문에 을은 전과자다. 을은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때 요 을하고 이 자리에 C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을과 C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을과 C는 같은 성씨를 가진 집성촌이다. 우리 시골 가면 이 집성촌, 이 같은 성씨를 가진 집성촌 모여있는 동네가 뭐 많이는 아니지만 덜은 있죠. 그쵸? 덜은 있어요. 자, 집성촌이었고 을은 전과가 있는데 C는 갑으로부터 을이 전과자라는 것을 이때 처음 알았어요. 처음 들었다. 라는 겁니다. 이때 갑의 죄책은 하는 거예요. 명예훼손죄가 될까 안 될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면요. 제가 여기 판결 이유를 좀 갖다 놨는데 요 두 사람은 촌수나 구체적인 친밀 관계가 밝혀진 바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도 함씨 아닙니까? 그렇죠? 함씨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기미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씨가 가진 성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시골 가보면 우리 동네에 함씨를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진 않아요. 근데 뭐 가까운 친척은 옆에 살고요. 뭐 또 다른 시에 나가기도 했지만 우리 동네에 저희가 사는 시골 동네 보면 함씨가 좀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쪽 분도 저기 함씨라는 거야. 그래서 저기 우리 친척이야? 이렇게 여쭤봤죠. 어르신들한테 친척이래요. 몇 촌인데? 물어보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아시겠죠? 근데 친척은 친척인 것 같은데 뭐 8촌에는 아니에요. 8촌에는 아니고 10몇 촌이거나 뭐 그 정도 이상급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친척은 친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덜어 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가까운 친척은 아닌데 그쵸? 먼 친척인 것 같기도 한데 친척인 것 같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덜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과 뭐 재판을 받았다 또는 교도소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분들만 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먼 친척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모르겠죠. 그런 점에서 이 판결 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가보죠. 자, 그럼 밑에 거 보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봤을 때 명예훼손죄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전파성 이론에 따졌을 때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전파성 이론에 따졌을 때 전파성 이론을 배운 것만 갖고서 봤을 때 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돼요. C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란다 하더라도 옆에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전파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에게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특정 소수인에게 얘기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전파성 이론을 인정합니다. 그쵸? 그게 과거에 지금까지 배웠던 전파성 이론이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원합의체 판결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법관 전원이 모였어요. 모여서 자, 지금 이 당시 2020년이잖아요. 그쵸? 2020년 이 당시에도 과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전파성 이론을, 공연성 이론을 여전히 이 판결에도 유지할까? 유지해야 될까? 유지해야 되는지 여부를 대법관 전원이 모였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해 본 거예요. 자, 만약 설령 과거의 전파 가능성 이론을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지한다면 그 유지되는 그 기존의 그 전파성 이론에 관련된 판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고, 그쵸? 그 판단 기준이라든지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판결 요지를 쭉 쓰고 있습니다. 1번부터 해서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까지를 쭉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판결 요지를 좀 숙지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결론이 뭐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전파성 이론을 바꾸진 않았어요. 종전과 같이 전파성 이론을 똑같이 유지했습니다. 유지했는데 그 유지한 부분에서 한 번 더 뭐다? 한 번 더 어떻게 합리적 제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법리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 정도 차원에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혀 새로운 건 별로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이건 똑같죠?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여기 나와있죠? 전파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공연성이 있다. 똑같잖아. 그쵸? 그걸 일관되게 판시해왔고, 그쵸? 이것 오늘날에도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하에서 전원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2번을 보시게 되면 이 전파 가능성 부분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이건 소송법 문제인데, 그치? 엄격한 증명이냐 자유로운 증명이냐 할 때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끊고요. 자, 대법원은 밑에 특정된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 할지라도 역시 똑같죠?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을 때에는, 그쵸? 개연성 나와있네요. 개연성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공연성이 있다라고 봤죠.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단순 가능성 하면 틀려요. 단순 가능성이라 보지 않고 개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개연성이란 말을 단순 가능성으로 족하다 그러면 틀려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네, 됐죠?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3번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까지 쭉 읽어보시고요. 조그만 것 좀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세요. 자, 발언 이후에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발언한 이후에 실제 전파되는지는 그런 우연한 사정은 실제로 내가 저 사람에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실제로 전파했는지 여부, 이 했는지 여부는 보다 단순히 적극적 판단이 아니라 소극적 판단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CF 하시고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장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틀려요. 아시겠죠? 이것이 추상적 위헌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추상적 위헌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기본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C에 관련된 험담을 해요. 험담,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 B라는 사람과 내가 아니죠? 내가 아니고 B라는 사람과 C가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주 가까운 사이다.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면 전파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그러면 전파성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이거나 친척이거나 친구이거나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이거나 또는 여기 한 단계 더 나갔네요. 이 판례에서는요. 공무원이거나 그러니까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이거나 공무원이거나 했을 때에는 전파성이 없다는 거야. 전파성이 없다. 전파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지만 그러한 사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전파성이 있다. 이렇게 보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본 것이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A로부터 B가 그런 내용을 들었잖아요. C를 험담하는 내용을 들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B가 그 외에 뭐 E, F, G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떠들고 다녔는지 그 사후적 요소는 여기 실제로 B라는 사람이 실제로 전파했는지 여부는 뭐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A가 B에게 C에 대한 험담을 할 때 이 과정에서 BC 관계가 가까운 사이라면 전파성이 없는 것이고 먼 사이라면 전파성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는 것이 추상적 연범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B가 떠들고 다녀야지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랬을 때 실제로 이 B라는 사람이 전파했는지 여부는 그것은 적극적 고려가 아니고 소극적 한도 내에서만 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고려되긴 고려 대상이 되지만 적극적 검토가 아니고 소극적 검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장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적극적과 소극적을 잘 구별하시고요. 그래서 왜 나와 있습니다. 왜? 개연성이지. 여기 개연성이지 가능성하면 틀려요. 개연성을 가능성으로 바꾸면 틀려요. 또 소극적이지 이 소극적을 적극적으로 바꾸면 틀려요. 자, 됐고 여기까지 이제 봤죠? 그럼 지울게요. 자, 지웁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발언 상대방이 배우자이거나 친척이거나 친구이거나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 전파성이 부정된다. 근데 이 판결 요지에서 한 명 더 나옵니다.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이 공무원이나 이런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에게 공무원에게 얘기했을 때 역시 전파성이 부정된다. 아시겠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볼까요? 여기 경찰관에게 얘기했어요. 경찰관 앞에서 얘기했다. 그럼 경찰관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 저놈은 아주 질이 나쁜 적과자다. 이런 얘기를 경찰관이 들었어요. 그럼 경찰관이 이걸 동료방향 떨고 다닙니까? 안 해요. 공무원은 좀 점잖아요. 점지 않고 경찰관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떠들고 다니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쟁점은 경찰관의 쟁점이 아닌 거예요. 경찰관의 쟁점이 아니고 지금 이 사건의 쟁점은 C와 을과 C가 같은 성씨를 가진 이 먼 친척이었다는 거예요. 먼 친척. 그리고 이거 사실 처음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 처음 들었다는 것을 봤을 때 아, 먼 친척이구나. 먼 친척. 같은 성씨 선씨인데 뭐 10몇 촌, 20몇 촌. 그쵸? 10몇 촌, 20몇 촌. 그런 정도 급 됐다는 거죠. 그쵸? 가까운 친척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여기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는 거죠.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된다라는 것이 바로 판결로지입니다. 아시겠죠? 이 마을 사람들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C라는 사람이 먼 친척, 친밀한 관계는 아니다.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따라서 뭐다? 전파성이 인정된다라고 봤다고요. 그런 결론이 뒤에 나올 겁니다. 됐고 일단 여기까지가 원칙인데요. 원칙인데 여기 예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특수한 지위, 신분을 갖고 있는 경우, 경찰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시 행위에 대해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경찰관 공무원에게 얘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성이 부정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공연성이 부정되는 게 아니고 이게 원칙이긴 하지만 공무원에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또는 친척에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전파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공무원,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공무원에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전파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공유성을 인정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됐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것도 좀 대비하셔야 돼요. 자, 대법원 판례는 그동안 전파성에 대해서 그 판단 기준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한편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 의혹 관련해서 다양한 제한 법리를 확립해 왔죠. 그 핵심이 뭐였습니까? 핵심이 개별적 소수에 관한 발언을 다수 이 사람에게 얘기했다면 이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갖고 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이유로 공유성을 인정하려면 막연히 전파될 가능성 갖고는 안 돼요. 막연한 전파 가능성 X. 어때야 된다? 고도의 가능성이 필요하다. 고도 동그라미.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와요? 막연한 전파 가능성만으로도 족하다. 이렇게 나와요. 이걸 쓰지 않고, 고도라는 말 아예 안 써요. 쓰지 않고,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도 족하다 하면 틀리다고요. 그래서 이걸 색깔칠할게요. 색깔칠하면 돼요. 자, 엄격한 증명은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 자, 명예전제는 추상적 위헌범위죠? 밑을 보시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는 그러한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도 명예전제 기수가 되죠. 기수. 이것만 갖고도 뭐가 된다? 기수가 된다. 우리 이 기본 강의 때 배운 적 있죠? 목욕탕에서 뭐 이상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수가 된다. 그쵸? 그런 내용이 좀 있을 겁니다. 참조하시고. 그래서 보세요. 실제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뭐다? 불능범이 아니고 불능미수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기수가 된다고요. 기수.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면 그쵸? 명예훼손죄의 미수다. 불능범이나 불능미수 이런 형식을 쓰게 되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봐두셔야 돼요. 여기까지도 공부를 해두시면 돼요. 여기 놓인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밑에 자 추상적 위헌범으로서의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진위와 관계없이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따라서 침해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되지만 위와 같이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면 침해 결과를 요하지 않고 위헌범이죠. 위헌범이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지 결과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었다면 뭐가 된다? 공연성이 인정된다. 라고 본 거예요. 전부 다 뭐죠? 과거의 판례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연성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기수가 됩니다.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시험 나올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버리면 여긴 기준하고 똑같으니까 가만히 놔둘게요. 가만히 놔두고 여기 2번에서 이 엄격한 증명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소송법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특정한 개인 소수인이라 할지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성이 있다면 개연성입니다. 개연성을 말해 주는 것이지 가능성 하면 틀려요. 단순 가능성 하면 틀리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언한 이후에 실제 전파했는지 여부는 소극적 판단이다. 이게 소극적. 적극적 바꾸면 틀리고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일단 끊고요. 그 다음 그 배우자, 친구, 친척 등 사적 관계로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전파성이 부정된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 비밀 유지가 의무가 있는 공무원에게 말했다 하더라도 역시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뭐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예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그
그 다음 밑에 거. 공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막연한 전파 가능성이 아니에요. 막연한 전파 가능성이 아니고 고도의 가능성을 말한다. 이거 바꾸면 틀리다 그랬어요. 또 밑에 거. 추상적 연법입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이 실제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에 놓였다면 여기서 기수가 된다. 기수가 되는 것이지 불능범도 아니고 불능미수도 아니다는 거예요. 됐어요? 다음. 자,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또 밑에 구체성을 띄어야 하지만 위험범이기 때문에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지 침해 결과를 요하지 않는다. 또 소수의 사람에게 말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말을 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해버렸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이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인데 처음 들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먼 친척이라는 거예요. 먼 친척이기 때문에 충분히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그 외에도 마을 사람들도 들었다고 일관되게 1심부터 해서 대법원 2심까지 사실심에서 줄곧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피해자 측 부부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전파성이 인정된다라고 봤습니다. 답은 중요하지 않고 답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쭉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리고 이 판례에서 또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같은 판례죠? 전압적 판결인데 여기서 310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310조 같은 경우는 307조 1항의 경우에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진실한 사실이었잖아요. 이때 진실한 사실의 범위를 우리 판례가 공익성, 진실한 사실일 때 310조를 적용해서 공공이익 관련해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좀 더 넓게 해석하자 이런 말입니다. 이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기를. 그래서 공적인 인물 제도 정책에 하나지 말고 여기 하나지 말고 그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다른 일반인들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것이라고 한다면 공익성을 지녔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310조를 적용하자 이런 말이에요. 또 개인에 관련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공공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이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310조를 적용하자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범위를 좀 더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판례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받으시고요. 이건 참고로 받으시고 그 위에 것을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요 카카오톡 사건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볼게요. 갑의 딸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는데 이 사람은 가해자입니다. 가해자. 이게 가해자고 여기 피해자예요. 근데 왜 피해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 판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명예훼손죄 피해자가 B였다는 거예요. 둘은 뭐죠? 이 둘은 같은 반에 재학 중이었는데 이 딸 A의 부모가 갑이죠. 이 갑측 부모가 이 갑측 부부겠죠. 부부. 이 두 부부 갑측이라고 했으니까 남편하고 아빠하고 엄마. 그렇죠? 이 B란 애가 자기 딸을 따돌렸다라고 왕따 시켰다라고 주장하면서 학교에다가 학교폭력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고 결국 이 교장이 뭐 5일간의 출석 정지를 명하는 사전 조치를 취했고 뭐뭐가 했고 교장의 사전 조치를 추인하는 의결을 했고 따라서 의결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만인데 이 아빠가 가만 안 있었어요. 아빠가 여기 카카오톡에다가 그 메시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을 썼는데 글을 올렸는데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요것이 문제가 됐는데 요것이 바로 이 B라는 학생의 명예훼손죄가 될 것인가가 논의가 됐던 사건입니다. 대법원까지 온 사건이에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요 학교폭력법은 접촉금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 가해자인 B의 명예훼손죄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판결 내주볼까요? 자, 사실적시가 되려면요.
이 비방할 목적으로 지금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보통신망법이. 그랬을 때 이 사실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성을 띌 때 사실적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학교폭력법은 접촉금지라고 하는 말 속에 특정인, 즉 누구? 여기 C, B. B의 이름이 들어가 있나요? 학교폭력법 B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특정인의 학교폭력범이라고 썼다고 해서 이 B라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밑에 피해자가 특정됐다라 보려면 주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그게 누구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할 텐데 학교폭력범이란 말 속에는 B가 나와 있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유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 강의 때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신씨 종중 사건. 신씨 종중 횡령 사건 있었잖아요. 그쵸? 어떤 범이 횡령했다. 라고 했을 때 그 어떤 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무처리자였잖아요. 그쵸? 그 타인 재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쵸? 라고 했을 때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그게 누구인지를 대충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게 나오어 있지 않아요. 어떤 형태로 본다 하더라도. 자, 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고 말했을 때 이 단어 속에는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10글자에는 어떠한 그 표현에 되는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고 특정인을 얘기하지 않았고 또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B가 자기 딸을 왕따시켰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등호를 통해서 봤을 때 이것은 그 을의 사회적 가치라든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됐죠? 여기서 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여기 요 갑을 해야 되겠네요. 갑하고 여기 을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요 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적 가치라든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만 갖고선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잘 봐두시면 됩니다. 자, 됐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입니다. 자, 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학생인 피고인이 200명인 법학과 학생들만 회원으로 가입한 네이버 밴드에 갑이 총학생회장 출마 자격에 관해서 조언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를 하자 누가 좀 도와줘요.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그 학생이 어떻게 도와주는가 하면 이렇게 도와줘요. 작년 총학생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중도 사퇴한 을에 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누구라는 학우가 학생회비도 내지 않고 출마를 했다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뭐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한 사례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요. 이러한 내용을 언급을 해요. 하고 우리는 좀 지양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 땡땡땡이라는 사람의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있을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조그만 글씨는 안 읽어봐도 돼요. 여기는 안 읽어봐도 되고 마지막만 보시면 돼요. 위 댓글은 그 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의 관심과 이익이 관련된 것이고 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공하고자 댓글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주요한 목적이 뭐다? 주요한 목적이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비방할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쵸? 이것이 있다기보다는 주요한 목적이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유죄가 되지 않는다. 즉 무죄다. 무죄.
이렇게 보았습니다. 310조 형법 310조를 적용해서 무죄를 받다. 위법성 조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없죠? 자, 다음. 자, 이건 쉬워요. 자, 갑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병원 이사를 통해서 고등학교 학생 정이 마치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가 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여 을에게 교부하였고, 을이 그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학교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그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하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의 주체가 뭘까라는 겁니다. 뭘 것 같아요? 죄가 되죠, 여기. 위기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볼까요? 여기 보시면 허위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그쵸? 결국 학교장 명의 봉사상을 수상하였다고 한다면 위계를 썼다는 거죠. 위계.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학교장은 마치 을이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오인 착각하여 그 정을 봉사자로 수장자로 선정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위계를 써서 결과물을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학교 행정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고 봤습니다. 답은 쉬워요. 답은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보시고 죄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거 나오는 게 아니고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바로 답을 보시면 돼요. 여기는 많이 봤죠. 여기 위는 많이 봤어요. 추상적 위헌범이라는 거 많이 봤고, 자, 밑에도 보시면 어떤 이런 업무에 있어서 그 담당 업무자가 충분히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그게 뭐죠? 불충분한 심사죠. 그랬을 때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되지 않지만 끊고 충분히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면 위계를 써서 방해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위계의 업무방해죄 되는 것이다. 이건 과거에 많이 봤던 것입니다. 그렇죠? 1번, 2번은 많이 보았던 것이고 사실관계만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만 파악을 하시고 유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상도 아닙니다. 자, 다음 주거침체 한판 한번 보죠. 자, 1번은 쉽죠. 위효지도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위효지가 되려면 어떠한 부속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가 된다면 위효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갑 등은 골프장 부지에 설치된 사드 기지 외곽 철조망을 미리 준비한 강목과 장갑을 위해서 통과하여 300m 정도 진행하다가 사드 기지 내부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거침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부분이 사드 기지 내부 1km 지점이 위효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침체를 인정했던 판입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사드 발사대 2대가 반입되었다. 그쵸? 그 병력이 골프장으로 이용될 당시 그 건축물에 주둔하고 있었다. 또 그 경계에 외곽 철조망과 내부 철조망을 이중 설치해서 외부인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다. 이런 점으로 미루었을 때 이건 위효지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위효지구나. 그래서 유죄를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됩니다.